명함 뽑기입니다. 뭔가 추첨을 하는 거죠. 이런 행사 같은 데 보면 명함을 많이 뽑아요. 그러면서 당첨자를 정하기도 하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때 명함을 뽑는 장면들이 굉장히 이색적이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우선 기사 보겠습니다. 연단을 없애 같은 눈높이 탈권위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기자들과 대통령이 같은 높이에서 그러니까 뭐 단상이나 연단 이런 데 안 올라가고 앉아서 하는 똑같은 눈높이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그리고 질문할 기자를 추첨했는데 이건 각본이 없었다. 그러니까 일부는 지정을 했지만 또 상당수는 추첨을 뽑기를 통해서 질문할 기자를 정했어요. 조금 더 보죠. 이 기사는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파격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파격 121분. 대통령 좌석과 기자석 같은 높이로 맞췄고요. 타운홀 미팅처럼 수평적 소통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 있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질문자는 분야별로 무작위 선정을 했는데 답변이 좀 길어지면서 질문은 한 25개 정도로 예상했는데 15개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기자회견이 어떤 형식,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의 방식은 대통령의 지목과 분야별 간사분의 추천 방식. 추첨한다고 하니까 벌떼 입찰 비슷하게 명함을 몇 개를 더 넣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명함에 계신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이거 뭐 주택 추첨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30일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 한 24시간이라 한 30시간만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꽤 있습니다. 저런 모습이었는데요. 사진으로 좀 확인해 볼까요? 가장 이색적인 게 질문할 기자를 추첨, 그러니까 명함을 이렇게 통에 놓으면 그 명함을 뽑아서 질문할 기자를 뽑는 건데 지금 보면은요, 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진 설명이 돼 있는데 대통령의 질문 순서 뽑기.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회견장 분위기가 좀 산만하다. 그래서 이런 평가 나왔다 그래요. 지금 이 사진 보시면 크게 보겠습니다. 사진을요. 이 사진 보면요. 이 대통령실 출입기자 간사가 지금 고개를 돌리면서 안 본 채 이제 질문할 기자를 누군지 이렇게 뽑는 거예요, 명함을. 그럼 뽑히면은 그 명함에 들어있는 그 이름에 그 기자가 질문하게 되는 건데 여기 좀 질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밑에 좀 잡아주세요. 여기 보면 일단 이렇게 하니까 무작위로 뽑히니까 뭔가 사전에 뭘 이렇게 조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즉석에 질문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일각에선 분위기가 다소 산만하고 질문 기회가 신문, 방송 등 언론사별로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했다. 이런 약간의 지적도 좀 있었다고 그러네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윤영걸 전 대표님. 네.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 형식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짧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형식은 뭐 아주 부드럽고 예. 대통령하고 1.5m 거리를 기자단하고 뒀으니까 예. 그리고 뭐 단상도 없었고 예. 상당히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 뭐 이런 건 높이 평가할 만해요. 그리고 저는 또 눈여겨보는 게 보통 대통령 기자회견은 11시에 많이 하거든요. 예. 빨리 하고 12시에 점심 먹자고 끝나려고. 아, 그럼 1시간밖에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어제는 10시에 했어요. 이런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근데 형식에만 너무 지우치다 보니까 잘 보이려고만 하다 보니까 내실이 좀 많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 추첨 질문하는 사람은 추첨하다 보니까 예. 어디 향후회나 친목단체 같이 돼버렸어요. 오. 네, 그 사람들이 질문자가 주택복권 당첨된 것처럼 좋아하고 대통령도 주택복권 당첨된다는 얘기까지 할 언제 정도니까 로또 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보여주기 형식에만 좀 치우친 거 아니냐. 예. 지금 뭐 가장 우리 민감한 저 한미 저 관세 협상이라든지 예, 예. 또 특검 수사라든지 지금 특활비 같은 것도 전 대통령 때 없앴던 걸 지금 부활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또 김민석 총리 어제 임명한 거라든지 예민한 거 많은데 그런 거는 또 싹 빼고 그냥 어떻게 보면 언저리 그냥 신변 잡기만 하다 보니까 뭔가 묵직하고 예리한 그렇죠. 내용의 질문들이 나올 법한데 그런 건 없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인가요? 국정의 가장 핵심되는 거를 예. 대통령과의 기자회견은 얼굴을 붉히는 자리입니다. 예. 기자들은요 자기가 궁금한 게 아니라 국민이 궁금한 걸 물어보고 대통령은 대답하기가 아주 거북해야 되는데 어제는 편안한 질문에 편안한 답변. 최창렬 교수님께서는 어제 형식 부분, 기자회견 형식 부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어쨌든 과거에 너무 이제 짜여진 각본 같은 거, 예. 사전 조율 같은 것 그런 것들 배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나타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단지 이제 그
추첨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그러니까 과도하게 과거에는 또 너무 중앙언론 쪽으로 편향이 됐었는데 예. 이번엔 또 그게 조금 뭐 추첨을 하면 이게 뭐 일부러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들이 타당한 면이 있는데 그 이제 의도가 좋으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할 때부터 취임 당일날도 이제 오찬회동을 했고 여야 지도부와 그리고 취임 18일 만에 22일 날 또 여야 지도부와 오찬회동을 했고 아무튼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정말 통합해야 되겠다. 소통하고 협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한 것 같아요. 그건 보이는 예. 것 같습니다. 그건 그냥 보여주기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어느 대통령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이 이제 불통 협치가 안 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느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고 아마 기자회견 어제 기자회견도 그런 부분의 한 맥락의 연장이라고 보긴 봅니다만 조금 이제 다음에 보완할 건 좀 있어요. 어느 한쪽이 편향되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질문할 수 있는 언론사나 그 기자들 소속이 약간 좀 이게 균등하게 좀 더 글쎄,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의도는 저는 뭐 좋다고 봐요. 예. 윤 대표님도 좋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근데 어떻게 결과적으로 의도는 대단히 선한 거였는데 결과는 너무 어느 한쪽에 치중되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는 과거의 경우는 또 너무 중앙 언론 쪽에 치중됐는데 이건 또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추첨이. 약간 또 반대 현상이 반대 나타나는 거 현상이 아니냐? 나타나서 저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부분이 없을까 생각이 들고 연단 없애고 이 단상 없애는 거 저런 건 참 좋은 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편하게 얘기를 하자. 타운홀 미팅식으로 하고. 예. 그리고 어제 또 특징이 대통령의 답변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제가 길었습니다. 느낀 게 성남시장도 하고 경기도지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가의 면모가 보여졌다. 그 얘기를 상당히 길게 하고 디테일에 강하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큰 방향과 비전 설정하는 게 대단히 첫째 중요합니다만 못지않게 디테일도 좀 강해야 돼요. 그래야 아래에서 그 쉽지 않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런 면이 있는데 조금 어쨌든 최근에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평가하기는 이르긴 합니다만 최근에 여러 현안에 대해서는 좀 덜 이제 궁금증이 풀린 것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제 기자회견의 모습, 장면, 형식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내용 측면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귀를 잡았던 게 바로 부동산 관련 규제 얘기를 꺼내놓은 거였어요.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대출 규제는 맛보기다. 수요 억제책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그럼 이거는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규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시사한 걸로 보이잖아요. 여기 보면 자금 출처 실거래 자료 점검 강화, 전세 대출의 DSR 적용 방안 검토. 그러니까 DSR이라면 한도를 정하는 기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세 대출에도 이런 걸 정하겠다. 지금은 이 부동산을 살 때 대출 받을 때 이게 적용되는데 전세 대출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규제 지역 확대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다만 세금으로 집값 잡기는 안 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다 그러네요. 자, 그럼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배기 정도에 불과하죠.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많아요. 예를 들면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 있는데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수요 억제책으로는 지금 이거 말고도 많아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님. 사실은 이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지금 관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관심이기도 했지만 지금 정부 들어설 즈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근까지 집값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규제책이 쏟아졌습니다. 수번 넘게.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집값이 지금 오르는 거, 규제책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과거 문재인 정부 때의 상황, 집값은 급등하고 정책은 쏟아지지만 잡지 못하는 실패가 반복되는 모습. 이거 혹시 또 반복되는 거 아니냐는 일각의 걱정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하게 얘기했는데 뭐 신도시 같은 거는 이 부작용이 많다. 그 얘기도 저는 맞다고 봐요. 신도시를 하다 보면은 또 토지를 매입하거든요. 그 돈이 또 풀려가지고 또 부동산을 또 사고
지금 부동산의 문제라는 게 서울 주택 아니겠습니까? 예. 이 문제를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금감원에서 발표할 때 우리랑 상의하지 않은 거라고 그랬어요. 예, 예. 근데 어제는 갑자기 대출 규제는 맛보기고 예. 수요 억제책이 엄청 많다. 그러니까 또 다른 카드가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좀 예. 엄포를 놓은 건데 좀 너무 좀 지나치게 앞서간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을 28번 내놨거든요. 한 번은 내 주머니에는 초강력 대책이 많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얘기 하자마자 오히려 더 올랐어요. 근데 28번 부동산 대책 낸 것보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와서 이번에 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 6억으로 묶은 거 예. 저는 그거 하나가 더 크다고 봐요. 이게 주택시장이 예. 완전히 냉기가 돌 수도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도 수요 대책이 많다는데 수요 대책이라는 건 뻔해요. 투기 과열직으로 묶어서 예. 세금 때리고 거래 못하게 하고 뭐 초과이익 분담금이나 각종 규제책 더 세게 해서 재건축 함부로 못하게 하고 예, 예. 막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으로 봐서는 공급 대책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시진핑 중국 주석이 2021년에 주택이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마디 하고 나서 예. 중국 경제가 완전히 사그라졌거든요. 오. 지금도 찬바람이 멈추고 온기가 돌지 않아요. 예. 그것처럼 이 대통령이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얘기는 조금 너무 앞서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대출 규제를 좀 더 지켜보고 예. 좀 얘기해도 아는데 너무 좀 성급하게 얘기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부동산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얼마 전에 있었던 금융위원회가 이 부동산 대출 규제 강력한 또는 뭐 역대급 초강력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대책이 나왔거든요. 그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나서 수요 억제책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목을 받은 거거든요. 최청렬 교수님, 똑같은 질문이다. 혹시 이번 정부도 문재인 정부 때처럼 집값 급등, 대책은 나오나 계속 올라가는 현상, 혹시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도 걱정은 들어요. 저는 뭐 부동산 전문가는 전혀 아닙니다만 아무튼 과거의 경험이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올랐던 기억이 우리 다 굉장히 갖고 많은 있거든요. 분들이 약간 좀 안 좋은 기억이 돼버렸죠. 그럼 워낙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예.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꼭 진보 정권만 그랬던 건 아닌데 대체로 이제 많은 분들의 생각 속에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올랐다. 예. 제 기억으로도 강남이 저렇게 감히 입성 못할 그런 이제 비싼 지역으로 된 게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러지 않았던 기억이 언뜻 나요.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예. 언제부턴가 이제 격차가 확 벌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저거 대책을 정말 어느 정부나 부동산을 어쨌든 안정시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없는 정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건 생각은 똑같은데 그건 정치적인 게 아니니까. 근데 무슨 대책을 내놓으면 또 시장이 거기 또 원래 시장이 탐욕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그걸 또 능가하는 또 뭔가 나오고 예. 거기서 또 대책을 내놓고 규제책을 내놓으면 그걸 또 우회하는 게 또 나오는 게 시장이거든요. 이 자본주의에서 시장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대출 규제가 맛보기다. 경고용으로 들리는데 예. 저 단어는 쓰지 않으면 좋을 뻔했던 것 같아요. 맛보기다. 저 뭐 의도는 알겠는데 여러 대책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맛보기니까 메인 요리가 나오는 건 뭐 아직 멀었다. 그렇죠. 다 그런 준비돼 얘기예요. 있다 지금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제 말씀은 너무 오른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대책도 있고 보완책이 있으니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의미로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듣는 사람 맛보기라는 거 뭔가 센 게 나오나? 예. 이런 생각이 들면 뭐 이제 계층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그걸 이제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부동산을 너무 냉각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국민들도 다 계층마다 달라요. 이해관계가. 제가 어제 어느 보도를 보니까 강남 3구의 시가총액이 서울 전체의 43%래요. 예. 그래서 수도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수도권에서 서울에서도 양극화가 뚜렷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대책이라는 건 이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저렇게 규제책도 내놓고 대책을 하면서도 시장의 반응도 좀 살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건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수도권에 집중이 안 되게끔 이제 균형 발전 얘기도 어제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구조적인 측면에서 모색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기자회견 중에서 몇 가지 굉장히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았던 그리고 언론에 관심을 받던 내용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몇 가지 발언 더 있었습니다. 이건 또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여소야대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힘들었을 것 같네요. 아, 이런 얘기를 했군요. 지금은 여대 야소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상황은 좀 나았다라는 이런 설명 같은데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뭐 특별 감찰관 임명 지시했다. 이거 추천해달라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내용까지 공개했습니다. 이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럼 이 얘기 좀 한번 들어볼까요? 영상이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뭔 대책이 있냐. 사실 뭐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 보셨지만 대통령이 제왕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약간은 어폐가 있어요. 국회가 여소야대가 돼버리면 거의 할 수 있는 게 크지 않습니다. 전임 대통령은 되게 힘들어하지 않았나요? 아마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제왕적이지 못합니다. 아, 저런 얘기였군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뭔가 최근에 인선 사항에 대한 설명도 좀 나와 있었거든요. 이 기사입니다. 마음에 들거나 색깔 같은 쪽만 쓰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탕평 인사가 중요하다 이런 뜻 같죠? 시멘트, 자갈, 모래가 섞여야 콘크리트가 되죠. 시멘트만 있으면 시멘트 덩어리고 모래만 있으면 이게 단단해집니까? 다 섞여야 단단하죠. 그래서 인선의 기준이 이거라는 걸 강조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송미령 농림부 장관 유임에 대해서 일각에서 지금 특히 야권에서 이게 반대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이걸 의식한 듯 이렇게 탕평 다 섞어야지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송미령 장관 유임권 그리고 최근에 검찰 인사 관련해서 야권 내에서 좀 반발이 좀 있었거든요. 그걸 의식한 듯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그럼 이 발언도 좀 들어보죠.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은 위험하죠. 시멘트, 자갈, 모래, 물 이런 걸 섞어야 콘크리트가 됩니다.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죠. 차이가 있고 색깔이 다르더라도 필요하면 능력이 있으면 같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콘크리트처럼 단단하죠. 인선의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한 건데 특히 조국혁신당, 뭐 줄여서 혁신당으로 부릅니다. 여기에서는 최근에 검찰 인사가 있었잖아요. 고위직 인사. 이거에 대해서 불만 제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볼까요? 개혁 입법만 해서 개혁이 된다면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 쓰시고 내란 속에 윤석열 놀고 있던데 검찰총장 다시 해도 돼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정치 검찰을 반드시 해체하고 그 자리에 제대로 된 강직한 반윤 혹은 무색무취한 그냥 평범한 검사들이 개혁을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개혁 인사를 하셔야 된다. 박은정 의원은 검찰 출신이죠. 그래서 강력히 얘기하는데 한동훈,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하면서 쓰세요. 왜 안 씁니까? 개혁이라며 탕평이라며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모습인데 일각에서는 이걸 놓고요. 대선 때 사실은 야권이 굉장히 하나로 뭉쳤잖아요. 이거 대선 뒤에 이제 청구서가 날라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오늘 그런 시각 기사도 하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조국 사면 복권 대선 청구서 내밀었다. 앞선거하고 좀 연말돼요. 대통령이 어떤 인선에 대해서 야권 그러니까 소수 정당인 야권 내에서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저렇게.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사면 얘기를 꺼내놨답니다. 어제 비교섭단체 5개 야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통령이 오찬했어요. 그러니까 군소정당, 군소야당들과 오찬했는데 이 자리에서 조국 사면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 반응 어땠을까요?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죠. 이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다. 뭔가 답하기 어렵거나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것 같죠? 이겁니다, 지금. 자, 그럼 이와 관련된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언론인들과 정치인들도 사법의 정치화로 많이 희생당했습니다. 검찰 정권의 가장 큰 희생자 중 하나는 잘 알다시피 조국 대표이기도 합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 문제에 대해서는 즉답은 하지 않으셨고요. 노동자들 사면 복권에 대해서는 좀 실태를 좀 자세히 물어보셨고. 윤영걸 전 대표님.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서 나온 건 아니네요. 다른 야당에서 나왔는데 이른바 일각에서는 이걸 대선 청구서에 날라온 거다. 그때 도움을 주고 뭐 뭉치고 그랬는데 대선 청구 나왔는데 이거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어제 그
야당 대표 비교섭단체 예. 대표 오신 분들이 얘기했잖아요. 건설노동자, 화물연대 그리고 조국 사면 예. 세 가지 얘기했거든요. 근데 화물노동자하고 건설노동자는 현장 파악을 좀 해보라고 실무진한테 지시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조국 대표 사면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답이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렇겠어요? 저는 지금 정부 출범한 지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야권에서 팬덤이 있는 정치인이 이재명 대통령 다음으로 있는 사람이 조국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마 한동훈, 홍준표 정도, 홍준표 뭐 탈당했으니까 모르지만 예. 그 정도 팬덤이 그러네요. 좀 있고 예. 이쪽에서는 조국 팬덤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생각은 이제 정부 출범 한 달도 안 됐는데 조국 풀어줘?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굉장히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차기 대권 주자로도 오를 수 있고. 그래서 작년 12월에 구속됐거든요. 감옥에 예. 갔거든요. 2년이거든요. 예. 앞으로 2년 남았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도 또 피선거권 규제가 아마 한 5년 정도 아마 될 겁니다. 복권이 되지 않는다면 네, 계속 출마를 못 해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국 이슈는 계속 끌고 갈 것 같습니다. 8.15는 당연히 안 되고 예. 올 연말 크리스마스 때도 좀 제가 보기에는 와글와글 하다가 올해 넘기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사면이나 뭐 이런 거 복권 없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조국에 대해서는 조국의 기대와는 달리 굉장히 시간을 끌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그건 뭐 정치니까 할 수 없고 이재명 대통령도 5년 임기라는 게 금방 가거든요. 예. 언제 레임덕이 닥칠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저는 해야 된다.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치환 교수님. 대선 청구서가 날라왔다는 평가를 받게 된 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 요청 뭐 이런 발언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면 지금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은 예.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만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어쨌든 간에 중도, 보수, 실용, 시장, 통합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을 만약에 사면하게 되면 말이죠. 중도 보수는 대단히 반발할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제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어쨌든 간에 중도 보수 쪽의 마음을 자꾸만 이렇게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포용하고 통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국 장관 전 장관을 갑자기 사면하면 그쪽에 당연히 이반이 될 거고 말이죠. 물론 이쪽에 진보 쪽의 인사들은 좋아할 거예요 아마. 예. 어차피 뭐 국민들이 다 똑같이 생각이 같지가 않으니까. 근데 보편적으로 볼 때 중도적 관점에서 볼 때 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설령 무리하게 있었다 손 치더라도 지난 정권 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경제 민생 회복 이런 걸 하고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조국 전 장관 아주 정치적이고 진영 간의 대결의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한데 말이죠. 저런 분을 만약에 사면시키면은 자신의 통합 행보나 협치 행보에 상당한 균열이 갈 거라는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당분간은 사면 생각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어렵다. 어제 그렇게 답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패널 공통적으로 이거는 여러 가지 판단해 보면 이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야당 그러니까 군소 야당 5개 정당의 지도부와 오찬 때 나왔던 얘기라고 합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역시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